네, 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셨죠? 예,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9급 관세법 공채 필기 시험 요거 풀이 시작할게요. 자, 우선 뭐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되게 여러분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싶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약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분이라면 관세법 개론이 이런 식으로만 나와준다면 아주 관세법은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번에 좀 쉬웠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약간 어렵겠죠? 하지만 뭐 베이스가 이 정도라면 아주 괜찮은 시험적인 개념에서는 아주 괜찮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관세법상 서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관세법 총칙 파트에 있는 제1장 총칙 파트에 있는 내용으로 뭐 서류의 송달이란 파트는 거의 점수를 그냥 주는 뭐 그런 파트 중에 하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고 모든 시험이 출제자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문제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출제하라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상문제만 막 출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상중하를 나눈 다음에 상문제 몇 프로, 중문제 몇 프로, 하문제 몇 프로 뭐 이렇게 어떤 난이도 조정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험의 출제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서류의 송달 같은 파트는 그중에 하문제로 주로 출제자들이 잘 출제하는 파트입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납부 고지서의 송달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정자 송달 방법을 쓴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 송달 방법 4가지. 그래서 직접 발급, 인편, 우편, 전자 송달.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지금 나오는 공시 송달. 이렇게 5가지가 고지서 송달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1번 맞고요. 자, 2번 보시면 2번 공시 송달인데 이 공시 송달을 명확하게 체크하셔야죠. 그렇죠? 어떤 개념이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공실로부터 14일이 지나면은 납세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제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시 송달을 왜 하는 거예요? 주소고서를 모르니까 주소고서를 안다면은 1번과 같은 방법으로 납세 고지서를 송달했을 텐데 주소를 모르니까 근데 행정기관은 자기의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납세무자가 보던 말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공시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의 효과는 어떻게 된다? 공시를 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제서야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럼 이럴 때 실제 납부기한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래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죠. 그런데 지금 공시 송달은 공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니까 그때서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다가 15일을 더해야지만 납부기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14일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장난치는 파트 중에 하나죠. 근데 뭐 이것도 정확히 표현했고요.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은 뭐예요? 이것도 맨날 나오는 그 파트. 그래서 바로 뭐예요? 그 서류의 보관기간이란 파트죠. 그래서 서류의 보관기간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요 개념 잡으라 그랬죠. 수입 관련 서류, 그 다음에 수출, 그리고 반송 관련 서류, 그 다음에 기타 서류 이렇게 3가지로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수입 관련 서류는 5년, 수출 관련 서류는 3년, 기타 서류는 2년. 보관기간이 5, 3, 2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거 맨날 뭐 강조드린 거였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아니죠. 2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뭐 1번, 2번 몰라도 3번만 아신 분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이거는. 그렇죠?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각종 이런 서류를 이런 기간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보관 방법은 마그네틱 필름, 광디스크,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예전에는 종이로 보관해야 돼가지고 막 보관하는 곳이 보관이 되게 곤란했었는데 그러니까
보관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이 돼가지고 예, 말 그대로 뭐 보관 장소가 필요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었죠. 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틀렸죠. 예, 다음에 이제 문 2번 볼까요? 자, 문 2번 보시면은 요것도 관세법 그 통칙, 그 총칙상의 그 통칙 파트 거기에 내용이네요. 자, 2번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예, 그러면은 우선 1번은 탁송품의 정의죠. 예, 탁송품이 뭐예요? 여러분 DHL로 운송하는 거, 뭐 UPS, DHL 이런 식으로 운송 그런 데가 그런 개념이 탁송품이죠. 예, 그래서 뭐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이런 것들 예, 전부 다 UPS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탁송품 정확히 표현했고요. 특히 이 탁송품은 재작년 신설 규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딱 신설되고 나서 한 2년 뒤에 딱 문제가 나온 거죠.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내국물품의 정의.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된다. 예, 정확하죠. 우리나라 선박 공해 확인하시고 물고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관세를 납부해야 될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를 제외한 그 밖에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요 3번 요 내용이 뭐죠? 바로 관세징수 우선의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징수 우선의 원칙은 관세징수 우선의 원칙. 자, 요 개념은 물건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어떤 물건? 수입물품. 수입물품이 어떤 채무의 담보가 됐을 때, 그리고 수입물품이 아닌 거는 그냥 일반 재산,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관세의 징수 원칙을 나누죠. 네, 그래서 이 수입물품이 어떤 채권의 어떤 채무의 담보가 됐을 때, 그리고 또는 일반 재산이 어떤 채무의 담보가 됐을 때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럼 수입물품은 어떻게 표현한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일반 재산은 어떻게 표현해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이 아닌 일반 재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수입 물품이 어떤 채무의 담보가 됐어요. 그럴 때는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 모든 공과금 채권에 우선해서 뭐부터 걷어들일 수 있다? 이 수입 물품을 팔아서 또 매각해서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는 관세부터 무조건 걷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세징수 우선원주의에서 원래 일반적으로 국세는 동순위가 일반적이거든요. 다른 법에서. 예, 근데 지금 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만은 그 세금, 같은 국세보다도 관세가 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옥중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그래서 관세 채권 납부책이 엄청 뛰어나다라는 개념을 보여주는 파트였죠. 예, 근데 여기서 보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조세를 제외한, 이렇게. 다른 조세를 제외하면 옥중옥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뭐 정답은 뭐죠? 다른 조세, 그 밖에 공과금 채권에 우선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조세를 제외한, 요 때문에, 요 제외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면 왜 제외한이지? 뭐 이런 걸 느끼시면서 이거 틀렸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명확히 하지 않으시면 이게 이런 거를 이런 3번 같은 보기는 좀 속을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입 물품은 무조건 모든 채권에 비해서 그 관세가 우선이고요. 다음에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일반 재산이 어떤 채권의 담보가 어떤 채무의 담보가 됐을 때는 이때에서야 이제 국세와 동순위 예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근데 일반적인 국세는 처음부터 요 두 번째 개념인데 관세만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보다도 위 예 이렇게 됐다. 그래서 관세가 채권납부책이 좀 뛰어난 그런 세금이다. 뭐 이런 개념 잡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3번 그게 틀렸습니다. 그다음 4번 보시면은 자 이거는 수입물품의 내국세 수입물품의 내국세 체납 시 세무서장 징수 규정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연습했던 건데 여기서 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바로
어느 소재지 세무서장한테 이런 거를 징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소재 주소지 이거는 개인 회사일 때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말 그대로 어떤 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회사는 말 그대로 개인 납세 의무자의 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정해지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도 여러분 대표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의 주소지, 즉 어떤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고 그 회사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주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그걸 명확하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3번만 틀린 거죠. 2번 잘 보셨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과세 표준 파트 문제인데요. 요 3번 문제도 조금 뭐 실수하실 수는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과세평가를 뭐 제대로 천천히 이해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뭐 약간 이렇게 대충대충 보신 분들은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파트죠. 자, 우선 1번 보시면 금액을 더할 때는 객관적으로 수량을 쓴 자료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가산 요소 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뭐 가산 요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제 요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해당 수임표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 우선 요 해당 수임표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해서 행하는 용역의 대가. 이게 뭔가를 먼저 눈치를 빨리 채셨어야 했어요.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뭐예요? 구매 수수료. 구매 수수료죠. 자, 구매 수수료는 기억나세요? 누가 부담하던 간에 과표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매 수수료는 수입 물품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 물품의 과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입 물품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금액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부담하던 간에 과세 가격에선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아셨다면 이런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된다? 아니죠. 이거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그런 금액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3번은 수입부 전매처분 사용에 생긴 수익금액.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사후기속이익이라 그러죠. 사후기속이익은 가산요소의 하나죠. 그래서 더해야 할 금액, 그게 가산요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용기 비용과 뭐 포장에서 노무비 자재에 비로소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그래서 요것도 가산 요소죠. 특히 4번 같은 보기에서는 뭐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이거를 만약에 판매자가 부담했다면 이거는 그냥 인보이스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굳이 가산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구매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인보이스 금액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가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4번 요것도 가산 요소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그래서 2번만 틀리죠. 자, 이제 문 4번 볼까요? 문 4번은 뭐예요? 바로 운송수단 파트 내용이네요. 자, 운송수단 파트에서 국제항해 지정 요건은 이미 여러 번 기출이 되었었죠. 그래서 뭐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 우선 기억 보시면은 우선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 통로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맞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국제선기가 항상 입출할 수 있는 이런 당연히 그런 여건이 돼야 돼요. 2번도 니은도 맞습니다. 다음 3번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기능적인 어떤 실질적인 어떤 요건인데, 항구라면 500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요게 틀렸죠. 이게 500톤급. 여러분 배에서 500톤은요 진짜 작은 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500톤이 아니고 5,000톤급입니다. 5,000톤급.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공항의 경우에는 정기 어객기가 이거는 좀 이렇게 깜빡하셨을 수 있어요. 월 6회 이상. 월 6회가 아니고 주 6회 이상이에요. 요거는 진짜 그래서 요건 실수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랄까 기억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러면 좀 맞출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발견을 못 하셨으면 조금 시간을 끌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한 개 더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까지 발견하신 분이라면 진짜 공부 잘하신 분이거든요.
바로 뭐가 틀렸냐면 이 공항의 경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만약에 주 6회라고 바꿔준다 하더라도 이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정기 여객기가 공항의 경우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입항하는 여객 수가 4만 명 이상으로 이상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주 6회 입항하고 여객 수 4만 명 이상은 and가 아니고요.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성취되면은 국제항으로 인정이 되는 개념이지 이거 하고 이거로 두 가지가 플러스 돼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혹시 그러니까 이거 리얼은 두 개가 틀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 발견하신 분들은 진짜 공부 잘하신 분이고요. 어쨌든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맞죠. 그래서 예문 4번 보셨고요. 그다음에 문 5번 보시면 소액물품 면세 규정 이것도 많이 예상하셨던 그런 자주 줌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했던 그 개념이죠. 그래서 훈장 기장 이런 거, 그다음에 기록 문서, 그리고 상업용 경품, 광고용품. 그리고 4번 거주자가 받는 소액용품으로 얼마? 미화 150불이죠. 600불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600불 이거는 1인당 개인 기본 면세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0달러 이하의 물품.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 이제 6번 볼까요? 6번이 그나마 조금 여러분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근데 요거조차도 4번 같은 거는 여러분 진짜 헷갈리거든요. 4번은 저도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맞을까? 이게 맞나? 이렇게 확실하지 이렇게 감 못 잡는 그런 식의 어떤 보기예요, 솔직히. 근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1번, 2번, 3번은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보기예요. 그러니까 4번 같은 보기를 이게 4번이 틀렸지만 이걸 어렵게 만들려면 1번, 2번, 3번을 중에도 아리까리한 보기가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만약에 이 문제 중에 1, 2, 3번 중에 어려운 보기가 하나 있었다면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문제 다 쉬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은 답 맞추기는 다 쉬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6번, 4번이 틀렸죠. 자, 1번 보시면은 환급을 받는 경우에 납부할 관세, 세금, 가산세, 강제징수비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관세환급금은 충당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의 내용. 그래서 충당이 가능한 것이 뭐 있어요? 매각대금으로도 충당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런 환급금으로도 충당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담보물 그런 걸로도 충당이 가능하죠. 그래서 1번 맞고. 자, 2번. 세건장의 확인된 관세환급금은 납세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관세환급금 환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죠. 이유가 뭐다? 이거는 모든 환급에는 어떤 요건이 있는데 관세환급금 환급은 요건이 없다 그랬죠. 요건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은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리고 혹시 신청을 안 했는데 세관이 확인했다면은 신청 없이도 환급해주고 이게 바로 요건이 없다라는 특징 때문에 있었던 그 개념이죠. 그래서 도식화에도 제가 항상 강조시켜 드렸던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다음 3번. 세관장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4번 보기가 9번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이 완벽히 맞으니 4번으로 골라주셨어야 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4번에 뭐가 틀렸나?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 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거 기재부에 제출하는 거죠. 특히 이 4번 보기 요거는 예전에 관세사 시험 문제에서 이미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관세사 1차 시험 문제하고 9급, 7급 관세직 시험 문제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상호 좀 이렇게 참고 이런 거를 좀 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만약에 나머지 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었던 그 문제죠. 그래서 4번 감사원이 아니고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감사원이 제출하는 건 없느냐? 감사원이 제출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관세환급금 결정액 보고서가 아니고 관세환급금 결정액 계산서,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증빙서류. 이거는 감사원에 제출하는 게 맞아요. 근데 관세 환급금 결정액 보고서는 이거는 기재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이렇게 구분 정확히 해놓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볼까요? 7번.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편물 파트도 뭐 많이 강조 드렸었고 그리고 특히 우편물 파트에서 좀 어려운 파트가 뭐라 그랬어요? 그 절차라 그랬죠. 절차. 우편물의 어떤 진행 절차가 특히 우편물은 우체국하고 세관하고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이제 연관성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절차 파트에서 어떤 개념을 좀 잡아드렸었죠. 이게 이것도 이제 도식화에 있었던 건데 우세, 우수. 자 이게 이 우편물 통관 즉 간이 통관에서의 그 절차라 그랬죠. 그래서 우체국이 맨 처음 통관 우체국이 맨 처음 물건을 받고 그 물건의 목록 같은 걸 세관에게 넘겨줘서 세관에서 뭘 결정한다? 이건 통관 안 돼. 통관이 안 되는 물품. 그리고 또 이거는 통관이 되는데 통관이 되다 보니까 세액이 얼마야 이런 걸 세관에서 결정을 하고 그걸 다시 우체국으로 보내주고 우체국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세 우수 요거 잘 기억해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7번 문제도 결국은 나머지 보기는 다 쉬운데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은 통관 우체국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해서 수치를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했을 때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관련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관장이 뭘 결정한다 그랬죠? 통관 불허 또는 통관이 된다면은 세액 이런 걸 결정한다 그랬고 그거를 누가 전달해 준다 그랬어요? 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이렇게 전달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세 우수 이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 우편물 그러니까 결정은 세관장이 했는데 그걸 누가 누구한테 전달한다 이런 내용을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전달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는 거죠. 왜? 이거는 통관 불허라고 세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보시면은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수인에게 통지한다?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액 같은 것도 세관이 결정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통지한다 그랬어요? 우체국에 통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체국에서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지 맞아요? 그 세액을 통관 우체국에게 통지하고 통관 우체국은 수취인 발송인에게 그 세액을 통지한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편물 파트 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어려운 거는 바로 이 순서로 장난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절차죠, 절차.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보시면은 최신관세 관세를 징수한 우편물을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죠. 보통 일반적인 국내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등기 이런 걸 준다 하더라도 물건부터 주고 이제 뭘 하는데 수입 들어온 우편물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언제나 물건부터 주지 않는다 그랬죠. 돈부터 받고 물건 내준다 그랬죠. 그래서 3번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 우편물에 대한 납세문은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당연히 반송되면 이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납세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7번까지 잘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부가 파트, 부가 파트의 문제네요. 그렇죠? 자, 우선 1번 보시면은 6억 원인 관세 징수권을 일리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거 뭐 쉽게 틀렸다라는 거 아시겠죠? 5억 이상인 거는 10년이죠. 그리고 5억 이상이 아닌 것,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표현해야지 맞아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개념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보시면은 자 2번은 뭐예요? 세액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수리 후 세액심사가 원칙.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 수리전 심사. 예, 맞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뭐로 많이 장난친다 그랬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한다. 이 기재부령으로 예, 요걸로 장난을 많이 친다 그랬어요. 근데 기재부령 정확히 표현했죠? 예,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은 저 3번은 뭐예요? 소액 부징수 제도.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은 안 받아버린다 그랬죠? 왜? 통관, 신속 통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10,000원이죠, 10,000원. 그래서 10,000원 미만. 그래서 20,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그다음 4번 보시면 4번은 뭐예요? 세액의 정정 파트 중에서도 세액의 정정 파트의 내용이고, 그래서 납세 신고에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하는 세액의 정정 방법은 즉 세액의 정정이라는 그 개념밖에 없죠. 그리고 요때는 과부족, 그리고 요때는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스스로 했고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정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언제까지 내면 되죠? 당초에 납부기한, 원래 납부기한, 이거 뭐예요? 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그때 그냥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에 다음 날로 한다가 아니고 당초에 납부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다 틀렸는데 2번만 맞네요. 예, 그래서 8번. 예, 그래서 되게 평이하죠, 이것도. 뭐, 이것도 연습을 하신 분은 당연히 평이하다라는 거예요. 뭐, 요 정도는 이미 다 예상을 했었으니까.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자, 9번은 조사 처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 9번 문제는 조금, 말 그대로 실수를 할 수 있을, 뭐 그런 좀 계제가 있는 문제예요. 뭐, 그래도 뭐 크게는 아닙니다. 자, 그럼 내용 보시면 1번.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 물품 중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피의자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항상 이런 뭐 압수 물품 폐기나 이런 모든 이런 개념들이 통고가 원칙입니다. 통고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통고를 먼저 하고 폐기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국가 물건은 아니잖아요.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뭐 부패, 변질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폐기한다 하더라도 알려는 줘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통고 후 폐기, 통고 없이 폐기한다 이 말은 틀린 거죠. 근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죠. 진짜 급박해서 통고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폐기부터 먼저 하고 어쩔 수 없이 왜? 이거 빨리 폐기 안 하면은 다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피해를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폐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즉시 통고합니다. 폐기 후 통고죠. 근데 뭐든 간에 통고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아예 통고 없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1번 보셨고요. 다음 2번 보시면은 통고 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 법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즉시 고발이라는 표현은 그냥 바로 고발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개념은 바로 뭐예요? 바로 고발 사유를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고발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즉시 고발이라는 개념. 이건 그냥 바로 이 고발을 하려면 당연히 어떤 이 사람의 범죄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범죄가 이미 징역형 이상의 범죄야. 이런 거는 무조건 사법권으로 가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뭐다? 지금 이 사람의 범죄가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자력 고발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무자력 고발은 어쩔 수 없이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럼 어떨 때 이 사람의 뭐 행방이 묘연하거나 아니면은 뭐요? 자금 능력이 없어. 이 사람 돈이 없어. 통고처분하려면 어차피 통고처분 돈으로 되는 건데 돈이 없어. 예, 그럴 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행방이 묘연, 그다음에 자금 능력이 없을 때.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고발하는 개념인 거죠. 다음에 뭐 또 고발 사유가 뭐예요? 통고처분의 불이행. 통고처분의 불이행. 자, 이거는 원래 통고처분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돈도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행방이 모연하지도 않아. 예,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안 내는 거죠. 뭐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나는 사법권에 가서 한번 붙어보고 싶어. 뭐 이런 개념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가 그 개념인데, 요거 여러분
그 무자력 고발이나 이 통고처분의 불이행 이런 경우도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즉시 이런 경우에 즉시 고발한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써요. 이건 법에서 법률에서. 그래서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바로 고발한다. 이럴 경우에 바로 고발한다는 뜻이고 여기서의 즉시 고발이라는 것은 아예 통고 처분을 할 생각조차도 안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왜? 이거는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자, 2번. 통고처분 대상에 되는 관세법인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된다. 예, 그래서 맞죠? 예, 그래서 바로 통고처분의 불이행에 해당되는 그 무자력 고발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이럴 때 바로 고발한다. 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세관장이 범죄 정상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때는 즉시 고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네, 말씀드렸다시피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일 때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 4번 보시면 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는 계속할 수 없다. 우선 원칙적으로 해가 진 후에는 그 수색 또는 압수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던 거라면 이미 해지기 전에 시작했던 거라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죠. 예,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9번은 2번만 맞죠. 그래서 잘 보셨고요. 다음엔 이제 문 3번입니다. 문 10번. 자, 10번 문제는 세율 파트의 문제죠. 자, 이 세율 파트의 문제, 이것도 약간 뭐 구분을 명확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면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어느 정도만 하신 분이라면, 근데 이제 세율 파트가 이제 말 한마디 차이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시험 문제가 전혀 시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시간이 부족한 거의 개념으로 조급해 하셔갖고 막 이렇게 대충대충 읽으시면은 다시 또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찬찬히 읽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기르냐? 스스로 매번 모의고사 같은 거를 시간을 정확히 재고 그리고 원래 시험보다 조금 더 시간을 좀 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 항상 기억나세요? 한 문제당 1분씩이 원래 시험에서의 시험장의 그 일반적인 그 점수, 시험 그 시간의 배분인데 실제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한 문제에 40초 개념.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찬찬히 하면서도 빠르게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갖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집중력을 높이는 여러분 훈련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분들 있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전혀 이게 답이 안 보여. 근데 시험 문제 다 풀이할 때는 내가 바보같이 왜 이랬지? 막 이런 거 많이 외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험 볼 때 집중력이 아직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그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나중에 그런 연습을 꼭 하세요. 자, 그럼 1번 보시면은 자, 문제 10번에 1번 보시면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이걸 딱 보고 뭘 느끼셔야 돼요? 이거 계절 관세구나. 이거부터 느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종, 유사 이런 대체발 수입으로 이런 것이 분계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 가격의 상당한 유래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그래서 계절 관세는 여러분 뭐예요? 바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물가 안정 조정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세율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계절 관세하고 또 뭐가 있어요? 할당 관세도 그렇죠. 일반적인 탄력 관세는 전부 다 어떤 기본 세율보다 세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세율이죠. 국내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근데 계절 관세하고 할당 관세만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였어요? 물가 조정의 기능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그런 걸 알고 계셨다면 분명히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이런 범위 내에서 기본 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바로 높이는 그거를 표현해 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추는 개념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 세율에 더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틀리는 거죠.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래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 대신에 빼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은 막 이거를 이렇게 푸시면서 뭐 일단 말끝 하나로 장난치느라고 막 붕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직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공부가 덜 되신 거예요. 여기서 빼고 더해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장난칠 수 있는 파트인데 그거를 못 봤다라는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글자 수가 여기서는 두 자가 바꿔지기가 된 겁니다만 두 자가 아니에요. 한 자라도 그게 어떤 그 법조문의 핵심적인 파트라면 그거는 여러분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1번 바로 그것 때문에 틀린 거죠. 다음 이제 2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편입관세인데 이 편입관세는 이 선물로 주는 탄력관세죠. 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의 편입관세 적용으로 이런 게 초래되거나 초래 우려가 있는 이런 거를 지정하여 편입관세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예, 편입관세 적용의 정지, 이건 기재부를 정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셨어요. 다음 3번 보시면 일반 특혜관세, 요거 역시도 뭐 그래서 일반 특혜관세 중에서는 어떤 특혜 대상 물품의 수량을 한정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국제협력관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 12가지의 대통령령 또는 기재부로 정하는 세율을 그거 공식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6개는 대통령령, 6개는 기재부령인데 그중에 국제협력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었죠. 예, 그래서 그것도 공식대로만 활용하신다면 국제협력관세는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너무나 쉽게 아실 수 있는 그런 파트죠. 그리고 많이 준비해 놓으셨던 왜 예전에 시험지 많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파트고요. 예, 그래서 뭐 나머지 보기 쉽죠? 예, 1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예, 11번도 뭐 이 비슷한 문제가 아예 그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죠. 자, 이거는 뭐예요? 납세자 권리 현장 파트에서 납세장 권리 현장 교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납세자 권리고사 교부 사유는 전반적으로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조사 시 뭐 이런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 어떤 창고 보세 구역의 어떤 개념에서는 집중적으로 뭐만 표현되어 있죠? 보세 판매장에 대한 조사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4번 이거는 연습 많이 하셨던 그거죠. 예, 그래서 창고가 아니고 보세 판매장에 대한 조사 그게 바로 납세자 권리 현장 교부 사유입니다. 예, 그래서 11번 같은 것도 쉽게 맞출 수 있으셔야 했고요. 자, 문 12번 보시면은 자, 관세법상 관세통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맨날 강조드렸던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후반부 특히 이 절차법 통관 파트에서는 그 물건의 이동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동 파트의 지정권자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뭐 맨날 했던 얘기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 지정권자 요거 체크할 때는 요거 활용하면 되게 그 쉽게 요거 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뭐 보세 운송 가능 장소. 예, 그래서 이 보세 운송 가능 장소가 결국은 그 후반부 파트의 어떤 장소니까. 예, 그래서 보세 운송 가능 장소 어떻게 암기하셨어요? 국제항에서 타 보세 구역까지는 역, 장, 우를 3번 거친다. 예, 이렇게 암기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제항에서 타 보세 구역까지는 역, 장, 우를 3번 거친다. 자, 그러면 이게 장소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정권자가 어디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제항은 뭐죠? 대통령령이 정하고 타소장치장 요거는 보세구역 외 장치장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세관이 정하는 거죠. 일단 보세구역은 당연히 3가지로 나눠지는데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 세관이 특허보세구역도 세관장이 특허 내리니까 세관이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통관역은 관세청장, 통관장은 세관장,
통관 우체국은 예, 관세청장. 그리고 세관 관서는 뭐 국가 행정기관이니까 이건 누가 지정했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게 쉽게 암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뭐 그거 잘 하셨으면 12번 쉽게 맞출 수 있었죠.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아, 바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 통로를 경유하게 되면 통관용 통관장을 정차한다. 예, 이것도 뭐 그 차량 파트에 있는 내용이 있고 관세 통로 어떤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빠져 있습니다만 관세 통로도 지정권자를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뭐다? 바로 세관장이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자, 통관역에 이르는 뭐 철도 이런 거 이런 수로 중 세관장이 지정한다. 바로 밑에 나오네요. 관세 통로는 세관장이 정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선 빠져 있지만 별도로 관세 통로를 따로 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3번 통관역은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바로 틀렸고요. 통관장은 누가? 예, 세관장이 지정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푸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10번까지 풀어본데요. 뭐 어차피 13번 좀 다음 문제들이 좀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예, 13번부터 풀이할게요.